안녕하세요. 서바이벌 SF 키트 토끼 한 마리. 공상주의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요, 저희 배명훈 작가님의 타워라는 작품을 다뤄볼까 합니다. 타워는 배명훈 작가님이 지난주에도 소개를 드렸지만, 674층, 인구 50만 명의 사상 최초 타워형 도시국가 빈스토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연작 소설집입니다. 이 빈스토크는 잭과 콩나무에 나오는 그 빈스토크를 이름으로 따온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연작 소설집은 2009년에 나왔던 소설집을 이번 2020년도에 개정을 해가지고 작가님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손을 보셨대요. 손을 보셨지만 어디를 손댄 건지 모를 정도로 손을 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약간의 그런 개작이 된, 전반적으로 개작이 된 그런 작품이고요. 빈스토크가 네, 콩식물의 줄기를 또 빈스토크라고 하나 봐요. 그렇겠죠. 음, 빈 플러스 네. 스토크 해서. 네. 그 우주 엘리베이터도 보니까 빈스토크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그래요. 음, 그럴 법하네요. 약간 음, 콩나무 기다란 게. 이미지와 좀 맞네요. 음, 어, 그래서, 이 타워 읽어보신 분? 지금 채팅창에 있으신 분 중에, 읽어보신 분, 손, 손, 안 읽어보신 분, 발. 저는 이제 타워를 배명훈 작가님은 예전부터 알고 있었고, 배명훈 작가님의 작품을 좀 읽었었는데, 타워는 이번에 처음 읽었거든요. 그러면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꼭 방송에서 소개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저희가 스포일러 없는 선의 감상을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네. 좋습니다. 공상님은 어떻게 읽으셨나요? 전반적인 감상? 저는 굉장히 그 세계관 같은 게 세세해가지고 좋았고, 네. 또 굉장히 그, 설정이나 세계관과 뭔가 대치되는 느낌의 음, 분위기. 뭐 굉장히 좀 도시 사회잖아요. 네. 굉장히 좀 빡빡하고 약간 그 매캐한 느낌의 음, 그런 도시잖아요. 네. 개인주의적이기도 하고 약간 그 서울 같은 그런 음,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그런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야기들이 좀 약간 그 인간적인 음, 그런 것들이 좀 모순적이면서 희망적인 느낌이 들어가지고 읽는데 굉장히 좀 기분이 좋았어요. 음. 약간, 그래도 인류애를 느끼게 음, 하는, 음, 그런 음, 음. 작품이었다. 어, 이런 어두운 곳에서도 사람은 살아간다. 이런 음, 느낌의 그런 작품들이 음, 굉장히 좋았어요. 네. 특히 뭐 스포일러 있을 수도 있는데, 그 헬리콥터, 타클라마칸 네네네. 대자사고? 네. 그게 제일 좋았거든요. 음, 그게 특히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쵸. 네. 그런 느낌이죠. 음, 다들 그 작품을 많이 꼽더라고요. 음, 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콩땅콩님이랑 콘드트 에드미님은 둘 다 타워를 읽어보셨군요. 네. 그래서 뭐 스포일러가 있어도 지장 없이 계속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그 약간 정신 나간 센스의 그런 작품이 하나 또 있어요. 마지막에 음, 또 개 인터뷰가 있는데 네. 그것도 재밌었어요. 저 그거 너무 사랑해요. 이거는 약간 그 뭔가 정말 정신 나간 센스의 작품인 것 같은 그렇죠. 그렇죠. 느낌이어서 네, 굉장히 좀 기발하면서도 네. 웃음이 나는 네. 그런 작품이어서 좋았어요. 이 작품에 계속 등장하는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작 소설집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 왜 우리 군상극 같은 걸 보면은 이쪽에 나왔던 인물이 다른 쪽에서는 엑스트라로 또 나오고 뭐 이렇게 음, 이어지잖아요. 음, 잠깐씩. 음, 그런 장치로서 이 개가 등장을 하거든요. 첫 번째 작품에도 개가 등장하고 두 번째 작품에도 개가 살짝 등장하고 세 번째 작품에도 약간 등장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개가 있는데 이 개가 권력의 중심이자 영화 배우입니다. 영화를 찍는 개예요. 그래서
영화에 나오는 개인데 나중에 결국은 이 인터뷰까지 하게 되는 거죠. 아주 슈퍼스타가 돼가지고. 해주실 그래서 말씀이 있나요? 멍멍. 멍멍. 그쵸. 아, 이 인터뷰 진짜 재밌어요. 진짜 재밌고, 저는 사실 이 작품이 제일 좀 좋았을 정도로, 너무 사랑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부록에 있는 작품이긴 한데요. 네. 그렇고,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저도 공상님 감상에 되게 동의를 하고요. 이 타워가 어찌 보면은 바벨탑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바깥 사람들은 많이 합니다. 이 도시국가고, 그 다음에 좀 되게 이기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바깥의 다른 나라에서와는 다른 독자적인 문화 같은 게 있어요. 문화나 또 이 타워 안에서 뭐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의 자부심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타워 안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은 오히려 저층, 그러니까 밑에 층으로 가는 거를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 저소공포증. 보통 우리가 고소공포증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저소공포증이 나옵니다. 그런 게 있을 정도로 바깥 사람들이 보기에 이 타워 안에 사람들은 조금 좀 사회성이 부족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은 이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 타워 안에 사람들이 나름대로 어떻게 사회를 꾸려가고, 결국 이게 타워가 바벨탑이었을까? 아닐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배명훈 작가님의 팬이라면 더더욱이 이거는 뭐 읽어야 될 작품이 분명하죠. 분명한데, 특히 저는 어떤 부분에서 그런 걸 느꼈냐면, 제가 최근에 되게 재미있게 읽은 배명훈 작가님의 작품이 고고심령학자라는 작품이거든요. 예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죠, 제가. 네. 네. 제가 오늘 타워 얘기도 하지만 배명훈 작가님에 대한 얘기도 좀 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하는 김에 그 고고심령학자에 나오는 아미타브라는 코끼리가 있습니다. 그게 여기에서 처음 등장을 했구나 라는 거를 저는 발견을 하고 되게 반가웠거든요. 같은 설정이 같은 그 동물인가요? 그러니까 코끼리인데, 네. 둘 다 코끼리고 둘 다 아미타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런데 약간 다른 존재이긴 합니다. 여기서는 실제 코끼리잖아요. 동물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고고심리학자에서는 약간 상징적인 그런 개념으로 나오기는 하는데, 어쨌든 같은 코끼리예요. 그리고 대단히 이 작가님이 국제 정치를 전공을 하셨습니다. 국제 정치학을 전공하셨고 서울대 외교학 석사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이 타워가 나올 때 SF 작가입니다 라는 에세이집이 같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에세이집도 저는 읽었어요. 그런데 그 에세이집도 대단히 재밌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작가님이 배명훈 작가님 다른 작품 혹시 읽어보신 거 있나요? 저희 그 잡지에 실렸던 판소리 소설. 네. 그걸 읽어본. 그렇죠. 판소리랑 거대 로봇물이랑 네. 합친 그 소설을 읽어보셨죠. 이 작가님이 대단히 이 촌철살인의 유머 감각이 있으세요. 좀 약간 블랙 유머라고 해야 될까요? 네. 약간 풍자하는 그런 유머를 아주 능청스럽게 구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타워에도 나오고, 그래서 저는 이 작가님 소설을 읽을 때 고고심령학자도 그랬고 이 작품도 그랬고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은 작품이에요. 왜냐하면 읽으면서 너무 재밌었기 때문에. 읽으면서 상당히 재미있고 그래서 이건 나쁜 의미로가 아니고 좋은 의미로 대단히 오락적인 소설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읽으면서
읽는 시간이 참 즐거운 소설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리고 이 작가님이 아까 SF 작가입니다라는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SF 작가입니다라는 그 에세이집은 작가님이 그 SF에 대한 생각, SF라는 장르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뭐 작가로서의 생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에세이예요. 그래서 너무 그 SF 팬이시라면 분명히 재미있게 읽으실 그런 내용이고요. 여기 보시면 재밌는 게 국제 정치학이 왜 SF에 도움이 되는지가 처음에 나옵니다. 그 국제 정치학을 전공한 동기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를 보니까 본인이 이 배명훈 작가님이 제일 전공을 잘 살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뭐 그냥 공무원 가거나 뭐 이래가지고 좀 결국은 전공과 상관없는 일들을 많이 하는데 결국은 사람 간의 이야기잖아요. 소설이라는 게. 그래서 이 사람 간의 이야기를 하고 이 가상의 세계에서 사회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를 상상하는데 이 국제정치학이라는 전공이 대단히 유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 에세이에서 다루고 있어서 대단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제가 배명훈 작가님의 여러 작품을 읽어봤지만 배명훈 작가님만의 매력이 가장 좀 선명하게 드러나는 작품이 아무래도 타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은닉이랑 감하트 스타일, 그리고 첫순, 그리고 고고심령학자 이렇게 읽은 것 같거든요. 이분 좀 다작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한 달에 한 편씩 글을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대단히 꾸준히 작품을 많이 발표를 하고 계신 분이고, 그래서 제가 더 읽고 싶은 작품들도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최근에 나왔던 빙글빙글 우주군이라던가 또 지난 방송에서 네. 공상님이 소개해주신 사비의 탄도 뭐죠? 우주섬 사비의 네. 기묘한 탄도학 이것도 읽어보고 싶고 그 다음에 뭐 예술과 중력 가속도, 그 다음에 안녕 인공존재 뭐 이런 작품도 대단히 많이들 추천을 하시는 작품이에요. 그리고 제가 읽어본 작품 중에서는 고고심령학자를 제일 추천을 드립니다. 고고심령학이라는 게 뭔지 한번 말씀을 드리면, 고고학 연구에 도움이 되는 심령 현상들을 과학적으로 측정해서 역사 연구의 끊어진 고리를 연결해주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옛날 사람들이 어떤 말을 썼는지를 모르잖아요. 네. 그 시대의 혼령을 불러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시대의 혼령을 통해서 어떤 말을 썼는지, 그리고 어떤 복식을 입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령학이라고 하니까 대단히 그 과학과는 동떨어진 오컬트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학문으로서 대단히 접근을 합니다. 이 작가님은. 그래서 주인공이 고고 심령학자이고요. 작가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인터뷰에서 이 고고 심령학자라는 소설은 공부 활극이다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겠나요? 공부 활극이요? 네. 공부를 실제 사람들이 이렇게 공부를 잘할 리가 없다. 그러나 공부를 무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네. 약간 무협 소설 같은 느낌. 그러니까 좀 약간 뭐 무술이라던가 운동을 네. 좀 해본 사람이 무협 소설을 읽을 때 느끼는 쾌감 같은 느낌으로 공부를 좀 해본 사람들이 이 소설을 읽으면은 와, 이런 식으로 공부를 잘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소설이다 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되게 공감을 많이 해요.
공감이 많이 됐고, 대학원 생활 해본 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분명히 또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저도 읽어봐야겠네요. 예를 들면 여기 막 정보 과제 따는 거에 대한 그 어려움 막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학문적인 스승과의 그 관계라던가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대학원생 그 연구자로서의 그 생활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주인공은 대단히 먼치킨이고 대단히 연구를 잘하는 공부를 잘하는 그런 사람이고 그래서 그런 쪽에 이제 또 쾌감이 있는 소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SF인 이유는 이 고고 심리학이라는 거를 대단히 과학적인 방법론으로 이 작가님은 풀어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첫숨이라는 작품도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이거는 몇 번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스페이스 콜로니가 나오는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얘기를 하고 네. 타워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워는 여기 보시면 연작 소설집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작품의 연작 소설이 실려 있고 부록이 하나, 둘, 셋, 네 편이 실려 있어요. 뭐 타워 개념어 사전이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소설이라 보기에는 좀 그러니까 앞에 3편 정도가 이제 부록으로 실린 소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약간 옆편 느낌의 네, 얇은 네. 그래서 이게 뭐 팬들이 써달라고 해가지고 쓴 내용도 있대요. 쓴 내용도 있고 또 팬 서비스 차원에서 쓰신 것도 있고 이거는 좀 필요하다. 작가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쓰신 것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러면은 일단 이 6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여기서부터는 저희가 아마 스포일러를 할 수도 있으니까 좀 주의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6편 중에 공성님은 어떤 작품이 제일 마음에 들었나요? 저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클라마칸 네. 배달사고 타클라마칸 배달사고가 제일 재밌었고 그 외에도 뭐 엘리베이터 기동 연습도 굉장히 흥미로웠고 저기 수평주의자와 수직주의자의 네. 어떤 그 맥락이라던가 그런 것들 설명하는 게 굉장히 좀 그럴듯했어요. 아하. 그래가지고 굉장히 재밌게 읽었고 음. 그 다음에 마지막 작품인 샤리아에 부합하는 네. 도 굉장히 재밌게 읽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약간 하나를 꼽기가 힘들 정도로 다 너무 매력적인 작품들이긴 한데 약간 재미가 덜한 작품은 좀 자연 예찬이었지 않았나. 재미가 조금 덜한 작품이 이거였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기동 연습도 저는 그 이 공간 지각적인 그런 이미지가 잘 안 그려져가지고 이게 훈련을 이렇게 한다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잘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부터는 그냥 상상하기를 포기하고 읽어가지고 그렇긴 한데 그 수평주의랑 수직주의는 저도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광장의 아미타불은 서간체잖아요. 네. 그 형부랑 올케인가요? 네. 그 두 명이 서로 편지로 상당히 막 티격태격하기도 하고 일단 올케가 형부를 나무랍니다. 우리 언니한테 어떻게 했길래 언니가 이렇게 화가 났느냐. 언니의 남편이랑 네. 그 여동생. 그렇죠. 네. 아내의 여동생. 그렇죠. 간에 오가는 편지인 거죠. 그렇죠. 네. 네. 형부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 언니가 많이 봐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주로 이제 올케가 구박을 하고 형부를 형부는 그 올케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좀 이렇게 변명을 하는 굉장히 네. 그 머릿속에서 재생이 되더라고요. 그 말들이. 그쵸. 내내 재생이 돼요. 왜냐면은 제 입장에서는 네. 제 어머니가 제 이모부한테 쓰는 편지가 되는 거잖아요. 네. 처제군요. 올케가 아니고. 네. 그렇군요. 처제. 네. 그러니까 제 이모부한테 쓰는 편지가 되는데 네. 둘이 대화를 한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읽으니까 굉장히 그 목소리가 재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자연스럽게 잘 읽었어요. 진짜 재밌었어요. 그렇게 읽으니까. 맞아.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고 그 다음에 샤리아에 부합하는 그 무슬림 그러니까 이슬람 계열의 그 여성 스파이가 나오잖아요.
이것도 상당히 보통 흔히 등장하지 않는 음. 국적의 그 문화적 배경에 여성이 주인공이 등장을 하니까 상당히 신선하고 재밌더라고. 그다음에 그리고 거기에 우리나라가 아니지, 저기, 빈스토크 정부가 하는 뻘짓들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게 뻘짓들도 또 나오고. 굉장히 풍자적이면서, 음, 굉장히 있을 법한, 그쵸. 어, 이게 사실 이 전반적인 내용이 엘 대통령 시절 때, 엘 대통령 시절에 이 작가님이 쓰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를 보시면 이 엘 대통령이 자기 그 창작 지원을 해준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그 영감을 너무나 많이 받아서. 이분이 뽑히고 나서 약간 후에 일어났던 얘기지만 그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네. 뽑혔을 때 미국 사람들이 느꼈을 법한 그런 감정을 느꼈다라고 음, 얘기를 하세요. 음, 그러면서 이거 너무 대놓고 사회 비판적인 게 아닌가, 나 뭐 어디 끌려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셨다고 해요. 근데 선배님한테 막 그런 이제 국정원 다닌 선배님한테 직접 물어봤었대요. 그래서 이 국제정치학 막 전공하고 이러셨으니까 나 이 책 때문에 막 어디 끌려가는 거 아닌가 이랬더니 그 선배님이 그거는 책이 잘 팔렸을 때 책이 인기가 있어야 끌려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굉장히 네. 기술을 꽂는. 네. 네. 그래가지고 어쨌든 보면은 그러면 하나하나 그냥 네. 좀 설명을 좀 해보죠. 얘기를 네. 해보죠. 일단 동원 박사 세 사람 걔를 포함한 경우 이 동원 박사 세 사람이라고 하니까 동방 박사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한 소설입니다. 동방박사 그거죠. 예수의 탄생을 그렇죠. 이제 별을 보고 이제 뭐 따라왔더니 음, 예수가 탄생해가지고 동방박사 그 세 사람이 뭐 선물을 하나씩 들고 오잖아요. 그렇죠. 몰약과 뭐 어, 향유와 뭐 이런 어, 것들. 그래가지고 예수의 탄생을 뭐 축하했다더라. 음, 그 예수가 뭐 마국간에서 그쵸. 나왔죠. 네. 마리아가 그 천연 잉태를 해가지고. 네. 그래서 약간 캐롤이 들려오는 것 같은 소설이었어요, 저한테는. 네. 그런 근데 저는 네. 너무 읽는데 네. 고통스럽던데요. 이것도 약간, 네, 대학원생의 네, 너무 초리얼리스틱한 그런 네. 작품이어가지고, 네. 대학원생의 애환이 너무 느껴지죠. 크리스마스에도 쉬지 못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런 대학원생과 그 교수님 캐릭터도 너무 현실적이지 않나요? 되게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연구비로 막 공금으로 술을 막 사가지고 이게 대학원생한테 다 시키고, 그렇죠. 대학원생한테 다 시키고 자기는 뭐 약간 맨날 놀러만 다니고 뭐 저희 학과 교수님들이 그러진 않습니다만, 네. 네, 네. 다른 학과 네. 이야기들을 이렇게 전해 듣다 그렇죠. 보니까 네. 굉장히 좀 매치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근데 또 아예 실력이 없는 것도 아니야. 그쵸. 음, 네, 여기 나오는 교수님도 그런데, 실력이 있으면서 일은 안 하려고 하고, 아주 요령좋게 막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교수님이 나오고, 이 메인 아이디어가 되게 재밌어요. 이 빈스토크 내의 어떤 권력장을 연구를 하겠다. 여기 보시면은 미세 권력 연구소인가? 네네. 네, 가 나오죠. 네. 그래서 이 빈스토크 내에서 권력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가 연구를 하면은 이거를 선거에 써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연구를 한 다음에 현 시장에게 팔아먹으려고 했던 건가?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런 연구를 하는 중인데 어떤 식으로 연구를 하냐면 그 선물? 그러니까 약간 작은 정성이라고 하면서 건네줄 법한 약간 뇌물 비스무리? 완전 뇌물은 아닌데 그러니까 뇌물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뇌물성인데 근데 뇌물이라고 받기에는 애매한?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뇌물은 아닌 거야. 정확히 뭔가 내가 이 선물을 줄 테니 뭔가를 해다오 라고 하면서 바치는 뇌물은 아닌데
그냥 평상시에 좀 나중에 유사시가 있을 때 좀 잘 봐주세요. 라는 뉘앙스를 말하진 않지만 약간은 담아서 평소에 전하는 작은 정성 그런 정성이 될 만한 물건을 연구비로 사서 거기다가 칩을 붙여서 이걸 유통을 시키자. 그 생태학 같은 거 할 때 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동물들의 칩 넣고 네, 이 동물들한테 동물들에게 이렇게 목걸이 걸어가지고 네. 이렇게 풀어주면은 음. 걔네들이 막 날아다니면서 어, 그 지도를 그리는 거죠. 이 철새들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뭐 예를 들면 또 돌아왔을 때 그 동물들을 다시 이제 같은 장소에서 이제 또 그 발견을 했을 때 그걸 가지고 있는 동물이 뭐 몇 퍼센트냐 그런 걸 가지고 뭐 인구를 예측하고 그런 것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하는 폐기율 거죠. 뭐 이런 네, 거. 네. 네. 그래서 이 연구를 그런 식으로 할 때 선물을 양주를 삽니다. 양주를 사가지고 그러니까 술이 그런 종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렇죠. 양주를 사서 그러니까 공극으로 양주를 산 거죠. 양주를 사서 그거를 뭐 한두 병씩 막 맛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 교수가 자기 집에서 이걸 유통을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가 다른 이 자기가 아는 이 권력의 그 약간 이제 권력이 높은 사람들한테 선물을 하는 거죠. 뭐 명절이다, 뭐다 이러면서 인사치레를 하면서 이 술이 돌게 됩니다. 그럼 이 양주는 썩지 않잖아요. 양주는 상하지 않으니까 좀 보관하고 있다가 약간 이 라벨만 좀 바꿔가지고 포장만 다시 하면은 또 나중에 그런 선물이 필요할 때 또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또 넘어가고 하면서 이 빈스토크네의 권력장 지도를 그리게 되는 것이죠. 방금 기차가 지나갔는데요. 콩당콩님이 은하철도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은하철도가 방금 지나갔습니다. 자, 그래서 그 연구를 하는 대학원생들이 이 동방박사처럼 교수의 사모님이 이제 크리스마스에 마침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그 사모님을 뵈러 이 선물을 들고 선물을 들고 위쪽으로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이 타워의 구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대단히 잘 보여줘요. 여기 보면은 엘리베이터가 유료 엘리베이터가 있고 공짜 엘리베이터가 있고 근데 유료 엘리베이터를 타면 훨씬 더 멀리까지 직통으로 갈 수가 있고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너무 복잡해가지고 막 가이드북도 필요하고 뭐 몇 층에 가면 뭐를 사야 된다 뭐 몇 층은 쇼핑몰 뭐 몇 층부터는 막 이렇게 국경 그러니까 네. 그 빈스토크와 1층부터 뭐 25층까지 뭐 그렇죠. 국경이고 네. 빈스토크와 바깥 나라를 구분하는 그 국경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 국경이고 뭐 이런 것들을 그런 세계관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첫 작품으로 대단히 적절한 그런 작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작품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씁쓸하게 끝나는데요. 여기 개가 나오잖아요. 개를 포함한 경우라고 한다는 거는 권력의 중심이 알고 보니까 개였던 거예요. 그래서 동물이죠, 동물. 네, 그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대 영화 배우인 그 개가 권력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고 처음에 이 사람들이 개가 여기 들어가는 걸 보고 그럴 리가 없다. 개를 빼고 한번 해보자 라고 했더니 권력장이 막 흐트러지고 별로 이 패턴이 안 보이는데 개를 딱 넣으니까 패턴이 다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빼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 권력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보니까 이거는 장난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면서 뭐 등등등등등 그 다음에 얘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약간 그 탐정물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 뒷부분에는 약간 스릴러 느낌도 나요. 그렇죠. 네. 그래서 대단히 재밌는 작품이었고요. 이 권력장 연구라는 컨셉도 대단히 왠지 있을 법한 그런 연구라고도 생각이 됐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자연예찬이라는 그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뭐 간단히 얘기하자면 어떤 작가가 있는데 이 작가가 사회비판적인 내용을 쓰려다가 용기가 없어서 자꾸 자연예찬을 하게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빈스토크 안에는 자연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자연예찬이라는 게 어떤 그 사회의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작품으로 좀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작가가 편집자랑 계속 이제 실랑이해요. 편집자는 선생님 예전에 이런 현실에 이 발을 디딘 그런 작품을 많이 쓰셨지 않습니까? 왜 요즘 이렇게 뜬구름 좀 잡는 소리만 뜬구름 잡는 하냐. 소리만 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작가가 아니 요새 뭐 이런 데 관심이 가가지고 쓰는 건데 뭐 어쩌란 말이냐 이러면서 막 버팅기니까 편집자가 아 제발 선생님 이러면서 제발요 선생님 이러면서 좀 쫓아다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타클라마칸 배달사고 좋아하셨던 작품이니까 네. 한번 소개를 해주실래요? 주인공이 이름이 민수였던가요? 민수랑 그 여자의 민소. 민소랑 은수. 네. 민소랑 은수가 원래는 이제 커플이었죠. 네. 그런데 은수가 이 빈스토크 안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뭐 인턴으로 뽑혀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 빈스토크는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온다.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지만 나갈 때는 아니다. 뭐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민소가 말리죠. 얘를. 민수를. 너가 들어가면은 너가 없어져 버릴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하지만 은수는 이제 자신의 꿈을 쫓아서 내가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회사는 엄청 알아주는 데고 뭐 내가 여기서 인턴 해봤다 하면은 아무데나 들어갈 수 있는 데다. 네. 나는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어 해가지고 들어가죠. 음흠. 그리고 나서 뭐 몇 년이 흘렀어요. 네. 몇 년이 흘렀는데 그 한 명이 또 등장인물이 있죠. 그 행정관이었나? 그렇죠. 네, 그 사람이 엽서를 발견하죠. 병수가 엽서를 발견하는데 이 빈스토크 안에는 파란 우편함이라는 뭐 물류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편 시스템인데 이게 뭐냐면은 그냥 말 그대로 파란 우편함이에요. 파란 우편함인데 내가 예를 들어 뭐 어디로 편지를 보내고 싶어. 그러면은 그 편지를 우편통 안에다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나 사람들이 예를 들어 내가 뭐 저기 위층으로 올라갈 일이 있다. 그러면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그 편지들을 집어가지고 가지고 가가지고 그 위층 우편함에다가 다시 넣어놓는 거죠. 그런 느낌으로 이제 완전히 그 사람 간의 어떤 신뢰 시스템 그런 거에 의해서만 의존하는 그런 물류 그 우편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뭐 우리가 얼핏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뭔가 그 분실률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이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쵸. 실제로는 뭐 90% 정도가 이제 제대로 배달이 된다. 이렇게 설명이 돼요. 네. 근데 이 10%의 사례가 이제 이 병수와 은수와 민소 사이에서 일어났던 거죠. 민소가 그 보내려고 했어요. 그 뭐죠? 그 엽서를 보내려고 은수에게 보내려고 이제 그 파란색 우체통에 넣어놨는데 병수가 그걸 이제 집어가지고 같은 방향이네 하고 가지고 올라갔다가 전달을 안 해버린 거죠. 네. 그것을 자기 집에 들고 온 거예요. 네. 그게 이제 그 민소가 은수한테 미안해 우리 다시 잘해보자 이렇게 보내는 편지였는데 그거를 안 보내고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몇 년이 흘렀죠. 몇 년이 흘렀어요. 네. 그래서 병수가 뭐 막 흥신소를 막 고용을 해가지고 은수를 찾게 됩니다. 은수를 찾았는데 민소가 그 약간 굉장히 순정남. 그렇죠. 나는 너를 잊을 수 없어. 그래가지고 자기도 빈스토크에 빈스토크에 들어가야겠다 해가지고 용병이 됩니다. 네, 그거를 무사히 마치면은 동물을 마치면은 빈스토크의 시민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빈스토크는 용병을 많이 고용하는 나라로 좀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작품 설정상 굉장히 외국 용병들을 고용을 한 다음에 써먹다가 막 다치거나 그러면은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많나 봐요. 그러니까 민소도 어떤 그런 피해자가 된 거죠. 그 비행기를 몰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타클라마칸이라는 사막 한가운데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몸이 안 움직여가지고 사막 한가운데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죠. 목이 약간 다쳐가지고 음. 예, 몸이 마비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구조 신호를 이제 보낼 수도 없는데 용병이니까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수색하려는 시도도 못하고 음. 아주 정말로 망망대해 같은 그 사막에 떨어진 음. 채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은수는 사실은 이미 민소를 잊은 지 오래였고 결혼 준비도 하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병수를 통해서 민소의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얼마나 신경이 많이 쓰이겠어요. 신경 많이 쓰이고 굉장히 미안한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래가지고 네. 아 민소를 내가 찾아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위성, 인공위성을 네. 통해 인공위성으로 타클라마칸 사막 전체를 찍은 사진을 구합니다. 네. 근데 완전히 이 사막에서 바늘 찾기잖아요. 그렇죠. 그 사막에서 바늘 찾기인데 이거를 사람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웹사이트를 만들어요. 이 타클라마칸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 민소라는 애를 찾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웹사이트를 만들고 그 파란 우체통에다가 다 자기가 아는 지인들, 뭐 어떤 회사 동료 그런 사람들한테 다 죄다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땡땡씨, 제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함께 이 민소 씨를 찾아줄 수 있을까요?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곳곳에다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무슨 저희 그 뭐죠? 그 옛날에 영국에서 돌았던 행운의 편지. 행운의 편지 마냥 편지가 막 복사가 돼가지고 편지가 복사가 된다고 해가지고 막 복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 하루 만에 2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그 사막 지도를 이제 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민소를 찾게 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작가님은 나중에 이 작품의 그 파란 우체통이 트위터랑 비슷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대요. 근데 그 당시에 작가님이 트위터를 많이 안 하셨었고, 트위터를 염두에 두고 쓴 건 아니었는데, 나중에 이제 생각해 보니까 정말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이 트위터에서도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막 리트윗이 많이 되면은, 예를 들면, 누구 뭐 실종됐다. 뭐 어떤 강아지를 찾아주세요. 뭐 이런 글을 가지고 리트윗이 막 되다 보면은 정말로 찾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은 금방 막 이렇게 크라우드 펀딩이 막 모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늘날 봤을 때는 신기하기도 하고 좀 이렇게 재미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타클라마칸 배달 사고를 국어 선생님들이 일선 학교의 중고등학교의 국어 선생님들이 참 많이 추천하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학생들한테 많이 읽히고 그래서 고등학생 때 정말로 그 작품을 읽었던 분이 대학원생이 돼가지고 이번에 그 SF 읽기 소모임 저희 했었는데 이 타워라는 작품으로 오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고등학교 때 이 타클라마칸 배달 사고를 선생님이 추천해 주셔서 읽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콘텐츠 애드민님이 참여자들한테 단백질 구조를 풀도록 시킨 게임이 생각나네요 라고도 해주셨는데 그쵸 이게 그 시민과학이라는 그 어떤 개념의 사례로서 들어지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민과학. 네, 시민이 참여해서 과학을 하는 그러니까 그 과학자들만 과학을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사실 뭐 이런 세키 부분은 프로그램 조금 뭐 이런 것도 아마 예시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 뭐 노가다성이긴 하지만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과학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예를 들면 별 사진들 막 찍은 다음에 그 중에서 이별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이렇게 찾아주세요. 라는 거를 막 뿌려가지고 시민들이 거기에 이제 참여해가지고 막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 단백질 구조 푸는 것도 막 게임식으로 막 해가지고 집단 지성들이 모여가지고 단백질 구조가 풀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막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탐조, 그러니까 버드워칭 하는 그 동호회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실제 철새 연구를 하는 부분에 많이 기여를 하신다고 합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전체 이제 철새들의 분포를 시기별로 조사를 하는데 각 지역에 있는 그 아마추어 탐조 동호회 회원님이 거기를 가서 직접 그 새들을 세는 거예요. 셀 때 그 어떤 메인 놀리지라고 하죠. 민간지라고 하죠. 그 공식지가 아니고 어떤 문서화되고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아니고 그 장소를 자주 가서 탐조를 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지식. 예를 들면 여기서는 이쪽에 가면은 새들이 많이 모여있다 라던가 여기서는 이런 보통 종류의 새들이 보통 있다. 이런 종류의 새들이 자주 오더라. 몇 시 뭐, 몇 시에 오더라. 그쵸. 이런 것들은 직접 해본 사람이 아니면 모르잖아요. 저기 뭐 예를 들어 저기 학교 가는 길에 초등학교 뒷산에 새들 네. 모여서 살잖아요. 그쵸. 뭐 그런 기러기인지 새들이 그런 새들이 뭐 오후 몇 시 되면은 막 돌아오더라. 맞아요, 뭐 이런 맞아요.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 이제 그 지역별로 나눠가지고 조사를 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뭐 연구에 반영을 하기도 한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시민과학의 사례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세티 프로그램은 그거죠. 외계 신호 분석하는 거. 그렇죠. 네. 외계 신호 분석해가지고 컴퓨터 그 CPU를 이제 할당을 하는 거죠. 빌려가지고 외계 신호 중에서 실제로 저기 외계인들이 발생시킨 신호가 있을까 뭐 이런 거 찾는 거. 그러니까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하는 거네요. 그쵸, 그러면 그쵸. 네. 나의 자원을 약간 나눠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 다음에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려다 말았지? 콘텐츠 애니미님이 아까 연필 이야기를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게 뭐냐면 배명훈 작가님이 옛날에 쓰셨던 단편 중에 초록 연필이라는 단편이 있는데 이 단편도 아까 그 권력장 연구 있잖아요. 네. 그 권력장 연구를 좀 그 권력장 연구의 컨셉을 가지고 쓰신 작품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초록 연필이요? 네. 그리고 사실 이 타워라는 그 배경이 대단히 매력적이다 보니까 네. 작가님이 이거는 30년 정도는 써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또 하는데 타워 2. 네, 그렇죠. 근데 타워 아직까지 그렇게 신작이 나오지는 않아가지고 앞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그리고 근데 저는 타클락한 배달사고는 조금 지금 봤을 때는 약간 뻔한 전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이 사람들의 그 호의가 모여가지고 결국은 좀 기적을 만들어낸다. 약간 이런 감동 스토리 그런 느낌이잖아요. 뭐 뻔한 게 잘 팔리는 이유가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로맨스와 그다음에 이 집단적인 지성, 집단적인 그런 어떤 인류애를 뿜뿜할 수 있는 그런 감동적인 일화적인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작품은 뭐였죠? 그 다음 작품이 네. 엘리베이터 기동 연습. 그랬구나. 여기서는 이 수평주의자, 수직주의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주인공은 수직주의자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그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고 기동대를 이제 훈련시키는 일을 하죠. 네. 근데 그 바로 옆집에 자기가 이제 고시원에 살았을 때 고시원에서 막 이렇게 공무원 되는 그 시험을 막 준비를 할 때 돈이 없어서 난방을 못 틀고 있었는데 바로 옆집에서 엄청나게 난방을 막 빵빵하게 튼 거예요. 그래서 그 온기로 자기가 이제 겨울을 버틸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너무 고마워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거기에 수평주의자가 살고 있었던 거죠. 저명한. 네, 저명한 수평주의자 그 학자이면서 약간 활동가 인 그런 분이 살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분과 어떤 우정을 주고받고 하면서 그 수평주의와 수직주의에 대한 약간 현실의 그 우파와 좌파를 좀 비유를 하는 듯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이념이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념이라는 거는 얼마든지 사실 이쪽에서 좀 바른 말을 할 때도 있고 저쪽에서 바른 말을 할 때도 있고 사람이 이쪽의 어떤 부분에 공감을 할 수도 있고 저쪽의 어떤 부분에 공감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들을 좀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이게 네, 이게 더 현실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네, 뭐 그 온라인상에서는 이념에 과몰입을 하는 사람들이 과다대표가 되는 그런 그 경향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실에서는 사실 그렇게 뭐 무 자르듯이 잘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뭐 둘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많죠. 어떤 네, 좌파적인 성향이랑 우파적인 성향을 둘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이에서 뭔가 스펙트럼이 이렇게 나뉘고 하는 건데 그런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뭐 서로 아이디어를 주고받고 서로 막 싸우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를 주고받고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뭔가 더 따뜻하다 이렇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 여론이 어떻게 조성이 되는가에 대한 내용도 좀 대단히 현실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그 수직주의자, 수평주의자, 이 사람들이 서로 만났을 뿐인데 약간 변절자다.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간다거나, 대단히 그렇게 극단적인 주장을 한 적이 없는데 극단적인 쪽으로 자꾸 몰아간다거나, 둘이서 애가 생겼다더라.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대단히 또 현실 반영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작품이었어요. 수평주의와 수직주의는 공상님이 이해하기에는 어떤 주의인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 나오기로는 네. 맥락을 일단 살펴보면 뭐냐면은 수직주의는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물건을 나르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나온 조합이고 엘리베이터를 뭐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운영하고 네. 그 다음에 설비 같은 거 점검하고 하는 조합들이었고 네. 수평주의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말 그대로 한 층 내에서 물건들을 나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좀 뭔가 노조 막 이런 것들을 결성을 했다고 이제 나오죠. 네. 왜냐면 그런 사람들은 육체적인 일을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기술자, 화이트 칼라랑 블루 칼라 이렇게 좀 구분이 되는 그런 느낌의 어떤 이념으로 발생을 했는데 네. 이 내용이 진행이 이 빈스토크라는 사회가 밝게 진행이 되면서 어떤 일들이 발생을 했냐면은 정보가 수직보다는 수평 방향으로 많이 이렇게 공유가 되는 어떤 소문이라든가 입소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평 방향으로 많이 전달이 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어요. 어떤 예를 들어 카페 하나를 중심으로 뭔가 그 소문이나 입소문이나 이런 것들이 퍼져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 공직자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만약 우리가 선거 구획을 수평 방향이 아니라 3차원적인 입체적인 방향으로 나눈다면은 사람들이 입소문 같은 것이 더 영향을 덜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매스미디어 이런 것들에 더 영향을 많이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수직주의적인 네. 그런 이념에 해당되는 사고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 그 520층에 살았던 그 제가 말씀드린 저희가 그 얘기했던 그 수평주의자 네. 그 활동가가 이제 책을 쓰죠. 520층 연구라고 네. 해가지고 이 수평 이 한 층에서 일어나는 어떤 뭐 입소문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좀 그 가까이 사는 사람들 간의 커뮤니티라고 해야 될까요? 아고라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어떤 공론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어떤 공통체적인 카페 같은 거를 통해서 매개로 해서
이 동네의 여론이라던가 동네 사람들끼리의 뭔가 좀 주고받으면서 정보가 전달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들이 사실 이 현대 사회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긴 한데 이런 공동체가 많이 해체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 뭐 이웃에 누가 그렇죠. 사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네. 예전에는 그 이웃 사람들과 다 알고 있었고, 어. 예를 들면, 우리 동네의 그 어떤,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어느 집 사람인지,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는지, 뭐 이런 것도 다 알았었는데, 요즘은 그런 걸 하나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방송에서 나오는 그런, 아까 말씀하신 매스미디어에서 나오는 그런 그 공작일 수도 있고 그런 언론 플레이 뭐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많이 휘둘리게 되는 거죠. 내가 직접 들어서 아는 게 아니고 그냥 방송에서 카더라 라고 하는 것들에 많이 좌우가 되는 그런 현실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이 뭐 더 좋다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여기서는 이 수평주의자들은 그런 어떤 공동체적인 그런 가치가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가 그걸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520층 연구에는 그런 공동체가 어떻게 형성이 됐었고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다라는 거를 좀 자전적으로 뭐 얘기를 하는 책이었다라고 이 책 안에서는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록에 실려 있는 카페 빈스토킹 네. 520층 연구 서문 중에서에서도 관련된 내용이 좀 자세하게 그렇죠. 나오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다음에 현실의 그 이념적인 갈등, 대립, 그 다음에 그 사이의 담론 이런 것들을 많이 비유하고 있어서 대단히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우리 현실 사회에서 좀 밑에 보면 뭐 지역 사회나 뭐 지역 문화 이런 거하고 뭐 신토부리 뭐 이런 거하고도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 다음에 다음 작품은 광장의 아미타불. 코끼리가 등장하죠. 코끼리가 등장하고 시위가 등장을 합니다. 이거는 근데 네. 그 결말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쵸. 너무 슬퍼요. 슬프고 코끼리를 시위대 진압에 쓰는 내용인데 그 최루액 뭐 이런 게 등장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시위를 과잉 진압하는 거에 대한 그런 문대포. 그쵸. 그런 것에 대한 사회적인 이슈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회 비판적으로 좀 넣은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산성이 있잖아요, 유명한. 그렇죠. 네. 땡땡 상승도 있고. 네. 그래서 그 와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형부와 처제의 그 서간으로 그 내용들이 전개가 되는데 참 그 서간 자체는 되게 유머러스하고 재밌고 말투도 굉장히 그렇죠. 현실에 있을 법한 그런 말투로 이제 진행이 되죠. 네. 그래서 이것도 코끼리가 좀 불쌍하긴 하지만 내용은 대단히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작품 샤리아에 부합하는 이거는 제가 여기 보면은 이슬람 문화에서만 통용되는 그 경제관념이 나오잖아요. 네. 이자를 어쩌고 저쩌고. 네, 이자는 신이 대신 내주신다. 이거 저 이해를 잘 못했어요. 어떤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돈으로 돈을 벌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같아요. 돈으로 돈을 벌면 안 되고. 네. 예를 들어 뭐 돈으로 돈을 버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이자놀이 네. 이런 것들이 있죠. 네. 돈을 빌리고 뭐 이자를 받는다던가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제가 집을 사고 싶은데 집을 사려면은 돈을 빌려야 되잖아요. 네. 근데 돈을 빌리는 게 금지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열심히 벌어서. 뭐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네. 이 이슬람 문화권에서 뭐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는 뭐 저는 찾아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이 책에서 나오기로는 어떻게 하냐면은 은행에서 집을 대신 사주는 거예요. 은행에서 집을 대신 사주고
할부죠, 그냥 할부. 다달이 음. 갚아라. 이렇게 하는 거죠. 다달이 갚아라. 네. 근데 그게 뭐 그죠, 할부죠. 말 그대로 할부 시스템인 거죠. 돈을 빌려주는 대신에. 근데 이자는 없는 할부인가요? 근데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자가 근데 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원금보다 더 많이 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긴 하거든요. 이 글에서는. 원금보다 7% 정도를 더 많이 내줘야 된다. 네. 그 집값을. 네. 그렇게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뭐 돈을 빌려서 이자를 받는 시스템은 아니니까 이 책에서 나오기로는. 네. 네. 그래서 여기 주인공이 그 여성이고 테러리스트인데 테러리스트? 그러니까 간첩이죠. 이 코스모와피아라는 조직에서 파견된 그 간첩인데 아주 오랫동안 이 사회에 침투해가지고 그날을 기다렸던 것이죠. 어떤 작전을 할 그날을 기다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무료해졌어요. 너무 오랫동안 지령이 없으니까. 그래서 가방을 모으는 취미를 갖게 됩니다. 네. 그 명품 백을 갖는 이렇게 모으는 취미를 갖게 되는데 또 그 관광객들을 이제 상대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게 되잖아요. 네, 통역을 해가지고 돈도 실제로 많이 이제 벌고. 이슬람에서 네. 여행을 오거나 하는 사람들이 이제 실제로 부자들이 많겠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음. 그러면서 어떤 경제적인 그 관념, 샤리아에 부합하는 그 경제관념을 통해서 좀 막 대출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은행이 사주는 걸로 해가지고 막 가방을 막 사기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뒤쪽은 얘기를 안 하겠지만 어떤 반전이 좀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타워가 바벨탑일까? 타워가 그 속의 사람들이 정말로 악하고 뭔가 좀 그 안의 사회는 없어져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을 내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샤리아에 부합하는 이라는 거는 그 이슬람 율법에 어긋나지 않는 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슬람 뭐 금융 검색하니까 굉장히 네. 용어가 많네요. 그러게요. 무다라바, 뭐 무라바하, 이자라란 내용도 있어요. 네. 이자라, 리스. 리스가 이제 빌려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금융상품들이 따로 있나 봐요. 이슬람권에는. 네. 이런 내용도 사실은 몰랐었는데 그렇죠. 이 소설을 통해서 네. 알게 됐네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6작품을 소개를 했고 부록도 간단히 얘기를 하면은 작가 K의 공신의 오후 중에서 라는 거는 이 자연예찬에 나오는 작가 K가 있잖아요. 네. 그 작가가 이 자연예찬 안에서 여러 가지 소설을 썼다고 나오는데 그 중에 그 팬들이 이거 궁금합니다 라고 요청을 했던 내용이래요. 그래서 썼던 게 이제 공신의 오후이고요. 그 다음에 카페 빈스토킹 520층 연구 서문 중에서 라는 이 부록은 아까 말씀드린 그 수평주의자가 썼던 논문 겸 교양서의 서문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왜 하게 됐고 내가 왜 이 책을 썼고 왜 이 가치들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내용이고요. 실제 있을 법한 그런 그렇죠. 단행본. 네. 책 중 책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책 중 책이고. 그쵸. 그 다음에 너무 웃긴 그 강아지 배우 피와의 미친 인터뷰. 네. 자, 이 인터뷰는 제가 읽었을 때 너무 웃겼던 게 뭐냐면 보통 배우와 인터뷰를 할 때 나오는 클리셰들이 몽땅 등장합니다.
정말로 배우랑 이 인터뷰를 한, 뭐, 예를 들면 시내 21? 뭐 이런 데 찾아보면은 이런 인터뷰가 뭐 몇백 개는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이번에 뭐 상을 받았다. 이 걔가 상을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인간이 아닌 배우에게는 처음으로 주어지는 상을 받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막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너무 특별한 상을 받았는데 소감이 어떠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아니 근데 걔가 인터뷰한 게 아니잖아요. 매니저가 대답을 한 거잖아요. 네, 매니저가 그 부분이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쵸. 걔는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매니저가 대신 말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강아지는 불만이 없는 거죠. 매니저가 내 마음을 잘 대변해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합니다. 그래서, 아주 액션 연기를 정말 훌륭하게 했는데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특별한 비결은 없고, 원래는 사실은, 나 말고 다른 배우가 투입될 예정이었는데, 그 배우가 무슨, 해프닝이 3차원적인 있어가지고, 그런 거에 뭐 익숙하지 않아서 해프닝이 있어가지고, 그쵸. 땅에서 살다 보니까 그쵸. 빈스토크 안에 그 3차원적인 구조에 익숙하지 않아서, 내가 대신, 연기를 하게 됐고, 거기서 이제 좋게 봐주셔가지고, 다음 작품들도 막 잘 찍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좀 천연덕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이 내용이 분명히 걔가 인터뷰를 하는 건데 너무 배우가 인터뷰를 하는 것처럼 내용이 나와가지고 정말로 웃긴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 작가의 말도 뒤에 보면은 초판의 작가의 말이 있고 이제 심판의 작가의 말이 있어가지고 비교해 보는 재미가 있고요. 작가님이 이제 10년 만에 개작을 할 때 특히 좀 여성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런 시선에 있어가지고 수정할 게 많았다라고 또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아까 네. 이슬람 뭐 율법 관련해가지고 네. 금지되는 게 뭐가 있을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음. 콘텐츠 어드민님하고 홍땅콩님하고 도박장, 아, 복권, 코인, 주식 NFT 뭐 이런 것들이 나왔네요. 네. 네. 실제로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혹시 잘 뭐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이 있으면은 네. 댓글로 네.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도박 이제 뭐 이런 거는 근데 우리나라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도 불법이죠. 네. 강원랜드에서만 합법이죠. 네. 그리고 저희 이 타워가 2021년에 번역되어서 출판이 되었습니다. 네, 영국에서. 중국으로. 영국에서 영어로 번역되어서 출판이 됐고, 아마존에 가면은 이제 검색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 지금 유튜브 방송에 라이브에 밑에 보시면은 타워 심판, 우리나라에서 나온 타워 심판 표지와 그 옆에 보시면 영국판 표지가 있어요. 대단히 약간 높은 성의 사나이 저는 생각이 났었는데 그런 좀 멋있는 그런 표지입니다. 뒷면이 이렇게 돼 있나 봐요. 네. 이게 뒷면입니다. 네, 뒷면도 잘 되어 있네요. 네. 이쁘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 타워의 안에 내부의 각각의 공간에 대해서 자세히 보시면은 표현을 해놓은 일러스트예요. 그 표지가. 그래서 대단히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영국판 표지가 좀 더 이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쨌든 그 타워가 어떻게 생겼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원장님은? 홍콩에 이제 구룡생체라는 거대한 건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없어지고 없는 걸로 아는데 뭐 사진을 좀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생긴 이제 건물이에요. 네. 대단히 복잡한 건물이네요. 네, 여기 뭐 외지인이 들어가면은 길을 못 찾아고 못 나온다 이런 얘기도 있고 네. 여기가 원래는 뭐 폐건물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불법으로 이제 건물을 증축을 하고 개조를 하고 또 이제 집 없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살고 하다 보니까 건물들이 이렇게 돼버린 거죠. 네. 이런 건물들인데 저는 약간 뭐 이거의 높은 버전을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건물이 너비도 굉장히 넓다. 네. 이렇게 설명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뭔가 약간 현대적인 느낌의 좁고 높은 이런 느낌보다는 굉장히 뚱뚱하고 약간 왜 저희 쇼핑 센터처럼 쇼핑 센터 보면은 엄청 뚱뚱하잖아요, 건물이. 그런 느낌처럼 뚱뚱하고 뭔가 높은 그런 그리고 약간 덕지덕지인 느낌의 그런 느낌의 건물을 상상을 했습니다. 저도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구형성체만큼 이렇게 좀 허름한 느낌은 아니겠지만, 네, 물론 그렇죠. 네. 그렇지만, 어느 부분은 조금 허름한 부분도 있고, 어느 부분은 대단히 뭐 신식인 부분도 있고, 여기 보면은 부동산 얘기도 나오잖아요. 어떤 층은 대단히 땅값이 비싸고, 어떤 층은 좀 싸고, 근데 막 휴양지도 있대요. 막 이렇게 전망이 좋은 이런 데는 휴양지로 막 리조트로 개발이 돼가지고, 그렇게 엄청 물가가 비싸고 그쪽은, 그런 내용도 있는데, 네. 그래서 상당히 좀 복잡한 구조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네, 저희 콩땅콩님은 좀 깨끗한 원기둥 모습의 건물을 떠올렸다고 하니까 독자마다 떠오르는 건물 모습은 다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영국판 책 표지에 나오는 그 타워는 좀 그런 느낌이에요. 아주 이렇게 좀 약간 뉴욕이나 그렇죠. 아니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런던, 빌딩 네, 같은 그런 느낌? 이런 데 있는 마천루 같은 느낌의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너무 재밌는 작품이고요. 네. 그래서 좀 추천을 드리는 작품입니다. 이 배명훈 작가님의 유머 감각을 잔뜩 느끼실 수 있는 아주 진하게 맛보실 수 있는 그런 작품이고 또 사회적인 그런 그 당시의 분위기, 그 당시에 좀 비판하고 싶었던 작가님이 그런 내용도 상당히 풍자적으로 들어가 있고 또 이 도시국가여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그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사회 구조라던가 권력 구조라던가 어떤 그 건물 자체의 구조라던가 그 안에서의 그 문화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고 실험들이 참 재미있게 펼쳐지는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저희가 마무리를 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제가 다음 작품은 뭘 할지 제가 아직 못 정했는데 이어서 배명훈 작가님의 신작을 다뤄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것도 너무 좋죠. 네. 우주선사비의 기묘한 탄도학이었네요. 네. 그것도 괜찮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작품도 괜찮겠네요. 네. 얼마 전에 완결난 완다비전이랑 닥터 스트레인지 2 그거를 다뤄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기도 좋죠. 하고요. 또 나오잖아요. 저기 햄식이가 나오는 그쵸. 네, 러브 앤 썬더. 네. 제우스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작품에서. 그리고 제인이 또 복귀를 하고 제인이 토르의 망치를 들죠. 제인이 누군데요? 제인이 이제 그 토르 1편에서 나왔던 토르의 여자친구입니다. 이 배우가 잠깐 하차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좀 뭔가 헤어졌다 식으로 좀 얼렁뚱땅 넘어갔는데 이번에 다시 복귀를 해가지고 약간 재회하게 되는 약간 전 여친을 약간 낯선 땅에서 이제 재회하는 그런 느낌의 그 설정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어떤 작품 할지 다음번에 저희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콩단콩님이 소매를 하나 쑥 넣으신다고. 하이라이즈. 그 타워 하면은 또 하이라이즈도 많이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영화로도 있고. 그게 꼭대기에서 정원 만들고 막 하는 거 아닌가요? 한 건물 안에서 위층과 아래층으로 막 나눠져가지고 막 좀 위층에는 부자들 살고 네, 밑에층에는 가난한 사람들 살고 위층에는 막 정원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발라드 제임스 발라드의 소설이 있고 그걸 원작으로 한 그
히들스톤 저기 저기 히들스톤, 톰, 네, 톰 히들스톤 네. 맞나요? 네. 네, 그 로키, 네. 로키 배우가 주연으로 한 영화도 있습니다. 음. 네. 그렇죠. 이것도 재밌겠네요. 음. 자, 그러면은 저희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어디서 들으실 수 있나요? 저희 방송은 팟빵, 파티, 유튜브, 아이튠즈 팟캐스트, 그 다음에 흐름드 살롱에서 들으실 수가 있고요. 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을 통해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다른 웹사이트가 궁금하시면 저희 또 링크트리가 있으니까요. 링크트리로 들어가시면은 저희 정리된 링크들을 쭉 볼 수가 있어요. 거기서 찾아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오늘 좀 더워가지고 창을 열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 은하철도가 차 소리도 옆에서. 들리고 네. 은하철도가 지나가는 소리도 네. 좀 저희 들렸는데요. 방송은 은하철도 옆에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혹시 너무 거슬린다 하면은 이제 얼마든지 피드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다음 주에 만나요.